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파산 사고가 난 일종의 이제 뭐 사고죠. 면책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 면책을 못 받은 이유가 대리인이 뭐 잘못했다기보다도 뭔가 소통의 부족, 그렇죠? 다음에 이제 설명을 잘 못 받고 뭔가 다급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10년 전 됐는데 뭐 잊혀질 수가 없죠. 한 3, 4년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지금 이제 모처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와서 그게 생각이 나서 아 이거는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산사고와 치료법이라는 뭐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일어나면 엄청 대형 사고죠. 보겠습니다. 자, 파산하고 면책은 별개의 사건이죠. 파산은 하단이고 면책은 하면입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하죠. 사건 번호도 동일하죠, 지금은. 파산 절차 중에 면책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절차에서 부인 청구, 부인 소송, 소송 수개, 경매 승계, 부동산 매각 등 환가 절차를 통해 재단 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자 배당하고 절차를 폐지 혹은 종결한, 합쳐서 종료라 그러죠. 종료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즉 채무자가 면책을 취하했어요. 관제인 조사를 받기 싫고 뭐 친인척들한테, 부인이 상대방이 다 대부분 친인척 아닙니까? 뭐 여동생한테 소송을 하겠다, 뭐 전 배우자한테 소송을 하겠다. 관제인이 이제 뭐 협박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당한 권한 행사라 그래도 아주 피곤하죠. 면책에 들어오면 바로 관제인이 조사해서 난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줄 알고 대리인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근데 뭐 관제인이 부인 소송이 어떻고 면책 불허가 어떻고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자료 갖고 와라 저 자료 갖고 와라 하는데 미치겠죠.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면책을 취하합니다. 파산 면책을 취하하지만 취하되는 거는 면책만 취하되는 겁니다. 면책만 기타 종국으로 끝나죠. 왜? 파산 절차는 채권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절차를 취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본 법리예요. 일본에는 아예 법문상 명확하게 했고요. 파산 절차는 파산 선고 후에는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 선고 전에 취하만 가능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지금은 코로나로 비대면 선고를 하지만 예전에는 대면 선고할 때는 판사님이 항상 자, 지금이라도 파산 선고 전이니까 파산 선고를 받지 않고 취하하실 분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직접 의사를 듣고 파산을 선고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결국 파산 면책을 취한다는 거는 사건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사건이죠. 재산적으로 무슨 은닉을 했거나 부인 소송이 걸리거나 재산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니까 취하를 하는 거죠. 관제인으로부터 소송을 안 당하려고, 혹은 뭐 조사를 더 이상 안 하고, 그렇죠? 끝내고 싶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한 개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무슨 얘기냐면 파산 면책 절차를 면책 절차를 취하하면 파산 절차를 환가할 사건이 있더라도 부인 소송을 안 하고 그냥 절차를 종료합니다. 폐지합니다. 그리고 불허가도 안 내리죠. 왜? 면책을 취했기 때문에 면책 사건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건은 그냥 기타 종국으로 끝내요. 그 사람은 면책을 못 받고 파산 선고만 받은 채로 지내야 되죠. 자,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한 개의 케이스가 기억납니다. 9년 전이에요, 벌써. 왜? 그때 그 여자 판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새로운 파산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바로 2011년에서 2012년. 12년. 그 정도 됐습니다. 아마 2012년 새로운 개인 파산 사건이었네요. 2012년이었을 겁니다. 자, 부친이 상속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아파트를
협의 분할했습니다. 상속 협의 분할.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당연히 하죠. 자녀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죠. 아파트가 이게 뭐 한 몇천 됐을 거예요. 몇억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쌀 때입니다. 2012년이니까 한 3, 4억 됐을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부인 청구를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이제 대리인하고 의논해서 신청 후 선고시까지 그때 2달인가 3달이 있는데 바로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관제인은 더 이상 자료를 못 봤죠. 그래서 이제 취하가 됐습니다. 아주 초창기 착오를 이유로 신청 취하의 철회를 인정해준 판사님도 있었지만 이건 뭐 사실 무리한 해석이었죠. 어떻게 구제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관제인은 저는 부인 청구를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 대금을 편입하고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책은 취하되면 전산상으로 기타 종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는 취하하고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800인가 뭐 받아서 이제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배당을 해주고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파산 면책을 취하를 해서 면책을 못 받았죠. 나중에 그거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납득을 하시더라고. 면책을 못 받고 그냥 관제인한테 이거 뭐 부인 청구가 명백하니까 저는 이제 그때 부인 청구에 손을 댄 겁니다. 지금 같으면 안 되죠. 그 당시 초창기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뭐 해서 한번 해보자, 그쵸? 이런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상담자 중 이와 거의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다 검색을 해보니까 딱 진짜 3달 만에 취하를 하고, 근데 2년 동안 관제인이 열심히 해서 화해를 했어요. 아마 어머니한테 2천 얼마를 받아냈다는 걸 보니까 뭐 이제 재산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은닉한 게 관제인한테 포착이 돼서 화해 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그 관제인도 제가 아는 관제인이지만 그 취하를 하면은 보통 파산 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판사도 폐지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관제인이 의지가 있든지 판사가 하라고 했든지 아니면 뭐 채권자가 이의를 했든지, 이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해야 되죠. 우리 저거 받아달라 소송을 해서. 그 3가지 사안입니다. 관제인이 의지가 있는 경우. 근데 관제인이 의지가 있어도 판사가 이거 거기까지 하지 마라, 그냥 폐지하라, 그쵸? 면책을 어차피 못 받으니까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죠. 근데 뭐 채권자는 저는 개별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 하여튼 정확하게 이제 그건 뭐 관제인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후일담을, 채무자는 면책을 취하를 하고 관제인은 어떤 이유든 하여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화해를 했어요. 한 2, 3천 정도 받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환가당할 사건은 채무자가 취하로 도망치고 화해된 경우죠. 아까 똑같죠, 저하고. 이 사람 면책을 못 받아요. 기타 종구.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 해법은 그동안 제가 뭐 누누이 제도입 파산 열심히 설명을 했죠. 동영상도 하면 10개 이상 될 겁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면책 신청은 취하를 하더라도 면책 신청만 취하되고 기타 종목으로 처리되죠. 파산 신청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5가지 사유, 불허가,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취하한 경우, 이 사안이죠. 그 다음에 기각된 경우, 면책 기각된 경우, 신청을 못한 경우. 신청을 못한 경우는 채권자 파산에서 일어날 수 있죠, 지금은. 5가지가 면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불락 취기신. 면책을 못 받는 상태에서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하여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을 제도 두 번 한다는 얘기죠.
제도의 파산 신청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정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4월로 기억해요.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면책 절차의 남용이 아닌 한 제도의 파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서경환 당시의 수석부장님, 지금은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이 재판장이었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숙미 판사님이 이제 배석 판사였습니다. 주심 판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판사님 합의부에서 판결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있고, 저도 동영상도 찍어놓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명판결이죠. 논문 수준입니다. 소논문 16페이지인가 그렇고, 제도의 파산을 왜 허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학술적, 이론적, 비교법적 아주 작정을 하고 쓴 소논문입니다. 허용해야 된다. 서울회생법원이 첫 아주 엄청난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뭐 재산을 빼돌리고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경우는 못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채무자가 무지해서, 아니면 채무자가 뭐 서류를 내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예 그냥 취하하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겁이 나서, 아니면 뭔가 법에 무지해서 대리인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파산 면책 신청의 취하를, 법적 고지를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일단 취하하고 보고, 근데 나중에 마음이 변했어요. 사건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다 그랬죠. 그때 관제인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환가를 해야 돼. 그쵸? 채권자도 이해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가를 해서 소송, 아니면 소송이 계류 중일 수도 있죠. 수개해서 이겼는데 이 돈을, 파산 절차를 폐지하면은 돈을 다시 돌려줄 방법이 채무자를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익하죠. 그래서 채권자를 위해서 파산 절차, 배당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면책은 못 받죠. 왜? 채무자의 잘못이죠. 면책 신청을 취하해버리고,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딱 걷어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밥 주십시오. 주긴 뭘 줘요. 자기가 자기 밥그릇을 차서 다 그냥 깨먹은 건데, 그쵸? 내 밥그릇, 내 꿀병 주십시오. 꿀단지 자기가 던져서 버린 거예요. 그냥 쏟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면책 안 해준다. 원망할 수도 없죠. 그럴 때 해결책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파산면책 절차의 남용이 아닌 한 제도의 파산이 허용되니까, 이런 경우에 제도의 파산을 한번 해보자. 그쵸? 예전에 저한테 면책, 파산 절차에 환가를 당했지만 면책을 못 받은 아주머니, 그분은 지금 이제 9년 지났죠.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제도의 파산을 과감하게 도전해보면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해주지 않을까. 남용적 요소가 없죠. 오히려 뒤에서 보지만 이 사안, 제 사안과 위 사안은 면책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면책 취하자가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것으로, 비록 제도의 파산에 해당되지만, 제 아까 그 사안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었죠. 설사 은닉했어도 오히려 화해를 해서 돌려놨잖아요. 오히려 모친이, 파산관제인이 화해 계획에 응하여, 저는 그때 한 800, 지금 이 사안 제가 어제 상담해 준 건 한 2,800 정도. 파산재단에 편입시킨 행위는 오히려 기뻐할 일이죠. 이뻐할 일이죠. 채권자에게 유리하고 일부나마 배당을 실시하여 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만족 절차를 줬죠. 파산 절차의 남용이라는 점을, 남용이 아니죠. 파산 절차를 처음에는 남용일 수가 있죠. 재산을 싹 빼돌리고 이제 면책만 받게 들어왔는데 결국 발각이 돼서 관제인이 바로 잡아줬는데, 그새를 못 참고 그게 어떤 법에 무지해서 관제인과 소통이 안 돼서 대리인이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취하를 강권해서, 그냥 뭔가 제대로 못 듣고, 그분 얘기야. 관제인한테 설명을 못 듣고, 관제인이 아니라 그 대리인, 법무사였는데, 그냥 뭐 취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관제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이거 취하를 해도 내가 파산 절차를 진행해서 이거를 환가를 할 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관제인하고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법리
파산 면책 신청 후에 취하는 면책 신청만 취해야 된다는 거. 파산 절차는 진행할 수도 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면 본인이 관제인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겠죠. 취하하기 전에.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취하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과거에 이제 뭐 불허가도 마찬가지죠. 불허가를 당한 이유가 재산적 어떤 은닉이 아니라 절차가 너무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바람에 힘들어서 혹은 뭔가 사실조회라든가 절차 조회하는 와중에 관제인이 계속 이것저것 요구할 수도 있죠.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다시 재도입 파산, 2번 파산 면책 신청을 했을 때 남용이라고 볼만, 남용은 결국은 그거죠. 재산을 싹 은닉해 놓고 이제 일부러 서류를 안 내고 발뺌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두 번째 파산, 그러니까 결국은 관제인이 재도입 파산에서 남용이냐 아니냐를 이제 심도 있게 조사하겠죠. 물론 이제 기록 단계에서는 판사님이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관제인이 보니까 그 당시에 취한 이유가 보정명령, 과거의 기록을 다 나온 보정명령이 나오죠. 과거의 어떤 기록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인 서류를 안 내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이 그냥 귀찮아서. 근데 관제인이 지금 다시 과거에 채무자가 안 냈던 서류를 다시 샅샅이 조사는 해야죠. 10년 정도 지나도 전 배우자의 재산 다 조회하고 자녀들 거 다 조회해봤더니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더라. 금융계좌도 10년, 20년치 조사할 수도 있어요. 금융 활성, 비활성 계좌는 다 나온다 그랬죠. 과거의 어떤 기록의 토대로 해서 재산을 싹 조사를 해보니까 뭐 채무자의 말대로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면 관제인이 하도 이것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힘들게 해서 취하고 도망가서 몇 년 동안 짱박혀 살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인터넷에 재도입 파산을 누가 다시 해보면 어떻다, 응? 그쵸?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때 재도입 파산이 치유책이 아닌가.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초안을 잡아놓고 이제 오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이것저것 주저리 얘기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뭐 100% 그래서 어제 그분도 뭐 한번 얘기했더니 그쵸? 되게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쵸? 세상에 또 공짜가 없죠. 그쵸? 빚을 몇 천만 원 탕감받고 사고는 딴 데서 치고 그쵸?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멍청한 짓, 바보 같은 짓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똑똑하다고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니죠. 상황이 몰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봐야 돼요. 직원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동료 관제인한테도 물어보고 밴드에다가도 물어보고 그쵸? 충분히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는 게 쪽팔린 게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는. 왜? 내가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 남을 위해서 남의 어떤 재산과 그쵸? 주로 이제 재산이죠. 생명, 형사사건 그쵸? 징역이라는 것도 사람이 어떤 신체가 구속이 돼서 징역 사는 것도 일종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죠. 그쵸? 일생에 있어서. 생명, 신체, 그쵸?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법률이라는 게 참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 파산. 98%, 99%가 면책을 받는데 나는 1, 2%의 면책 불허가에 낀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쵸?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희망이 없으면. 희망의 끈을 놔버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분은. 그래서 죽지 말고
그쵸? 어려운 분들도 극단적인 생각을 말고 과감하게 파산을 하십시오. 파산. 뭐 파산 제도가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쵸? 어제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는 채권자를 좀 중시하는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그거고, 그쵸? 파산은 여전히 힘드신 분들은 또 구제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안 순간적으로 법의 무지에서 아니면 법의 대리인하고 파산 대리인하고 참 그 소통 안 하죠. 근본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죠. 그리고 비용이 너무 싸죠. 비용이 싸다 보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죠. 왜?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파산 면책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한테 충분한 돈을 주고 시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보고 또 소통을 하죠. 내가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불만을 제기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어디 가보니까 이렇다더라. 그쵸? 동영상도 그쵸? 제 동영상 1000개, 2000개, 2000 몇 개 올렸는데 이제는 파산에 대해서 더 이상 떠들 건 없어요. 다만 계속 리바이벌이죠. 계속 리바이벌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촬영하는 거는 이거는 아마 뭐 물론 어떤 변호사나 법무사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퍼뜩 이럴 때 혹시 이 제도입 파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결국 제도입 파산으로 치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좀 주절주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 좀 써먹을 수 있고 또 뭐 불허가를 받은 사안에서도 그게 남용이 아니라 결국 불락취기 신 5가지에 다 쓸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채권자가 파산을 했는데 구치소에 가서 연락도 없고 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고 면책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청주 여자교도소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뭐 귀찮아서 안 나갔어요. 관쟁이. 그러니까 당연히 불허가 받고 불허가 아니라 면책 신청을 못한 채로 지나갔죠. 파산 선고만 돼 있어요. 출소를 하고 뭘 하려고 그랬더니 전과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차별은 많이 적어져. 전과 조회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파산 자체가 또 문제야. 파산도 일종의 신원조회가 되거든요. 전과처럼. 그러니까 이 파산 면책을 받고 싶어. 그런 분들도. 근데 제도의 파산이 안 된대. 신이죠. 불락취기 신. 신청을 못한 경우. 근데 뭐 어떤 변호사가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 제도의 파산을 해보라는 거야. 그쵸? 해볼 수 있죠. 저는 그 제도의 파산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채권자 파산을 당한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아무 재산도 없고 그냥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냥 3년 6월 이상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법에 무지해서 아니면 연락도 제대로 못 받고 아니면 그냥 삶에 의욕이 없죠. 뭐 면책이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실형 선고받는 건데 면책을 해도 뭐 의미가 없죠. 그런 분들. 그래서 면책 신청 못한 겁니다. 출소하고서 이거 면책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면책이라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변호사를 딱 찾아가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당신은 지금 제도의 파산이다. 이 제도의 파산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부정설이다. 불락취기 신. 그렇지만 혹시 이게 제도의 파산이 최근 추세에 의할 때 서울해생법원에서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어서 하급심에서 허용되는 추세고 서울에다가 주소를 좀 일을 하고 고시원 생활을 해서 서울에다 한번 해보자. 한번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이제 그 사정을 쓰고 그 당시 구치소에 있을 때 어떤 왜 안 하게 됐는지 뭐 탄원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판사야. 저 사람이 해줍니다. 내가 지금 뭐 변호사지만 제가 판 사람이 해줘요. 그거.
그렇지. 이럴 때 쓰라고 제도의 파산을 허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허가 받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결국은 제도의 파산에서 절차의 남용, 파산 절차의 남용이 아니고 비록 남용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점. 그죠? 그 점을 잘 연구를 해서 서면상으로 판사를 설득하는 거죠, 재판도. 특히 이런 비송. 상대방이 채권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파산의 본질이 비송이죠. 소송이 아니죠. 비송입니다. 비송의 특징, 뭐 법원의 직권 개입하고, 뭐 행정이다, 뭐 민사소송법 맨 처음에 나오죠. 그죠? 소송과 비송의 차이. 그래서 제도의 파산을 이 면책 취하자에게 좀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해볼 것을 대리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혹시 보고 있는 대리인이라면 한번 아이디어를 짜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